우리나라 대형마트가 정말 어렵다는 얘기 이제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이 위기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아주 조용히 그리고 굉장히 영리하게 성장한 숨은 승자가 있습니다. 아니, 유통 대기업들이 휘청거리는데 어떻게 어떤 매장들은 오히려 더 잘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규제는 피하고 시장의 흐름은 역이용했죠. 그 놀라운 전략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건의 시작점으로 가보죠. 한때는 정말 거대했던 유통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바로 그 붕괴의 현장입니다. 이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한때 유통업계의 상징이었던 홈플러스가 매물로 나왔을 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이건 그냥 홈플러스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형마트라는 업종 자체가 거대한 위기에 빠졌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숫자를 보면 현실은 훨씬 더 냉정합니다. 2017년부터 국내 유통 3사 주가는 60%나 곤두박질 쳤는데 같은 기간에 코스트코 주가는 무려 500%가 올랐어요. 물론 코스트코만의 독특한 회원제 모델이나 상품 전략도 있겠지만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대형마트에만 적용되는 이 강력한 영업 규제가 이런 엄청난 격차를 만든 핵심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이 붕괴를 일으킨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누구일까요? 네,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바로 온라인 쇼핑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177.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나라 사람 한 명이 1년 동안 받는 평균 택배 개수입니다. 말 그대로 이틀에 한 번꼴로 우리 집 앞에 택배 상자가 놓인다는 뜻이죠. 2000년에는 고작 5개였어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의 쇼핑 방식이, 아니 쇼핑 DNA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압도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2022년을 기점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운명이 완전히 갈립니다. 한때는 팽팽하게 경쟁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옛날 얘기가 됐고요. 시장의 주도권은 이제 완벽하게 온라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온라인 쇼핑은 선택지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일상이 된 거죠.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물류 전쟁이 있었습니다. 쿠팡은 정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데이터와 로봇을 쓰는 자동화 물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반면에 이마트는 기존에 있던 매장 공간을 활용해서 주문을 처리하는 PP센터 전략을 썼죠. 하지만 결국 처음부터 온라인 배송만을 위해 설계된 쿠팡의 거대한 자동화 물류센터, 그 속도와 비용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근데 속도만 빠른 게 아니었어요. 쿠팡의 진짜 무서운 무기는 바로 선택의 폭이었습니다. 여기서 SKU, 그러니까 상품 가짓수를 말하는 건데요. 쿠팡은 무려 700만 종류가 넘는 상품을 빠르게 배송합니다. 대형마트가 많아봤자 2, 3만 개 정도거든요. 이건 대형마트 수백 개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 많은 상품을 그냥 내 손 안에서 볼 수 있게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를 아예 파괴해버린 거죠. 이 거대한 온라인 공룡 앞에서 오프라인의 강자들도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죠.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걸 걸고 딱 한 가지 영역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대형마트들은 과감하게 포기할 건 포기했어요. 샴푸나 라면, 과자 같은 공산품은 가격, 종류, 편의성, 하나 온라인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거죠. 대신에 그들은 자신들이 아직은 우위에 있다고 믿는 마지막 보루, 그러니까 고객이 직접 눈으로 보고 골라야 하는 신선식품에 모든 걸 걸기 시작합니다. 근데 현실이 또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전히 매출의 절반은 마진이 거의 안 남는 가공식품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품들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손님들을 가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미끼 상품이 된 겁니다. 일단 손님을 매장 안으로 오게 해야 진짜 승부를 봐야 하는 신선식품 코너에서 지갑을 열게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워집니다. 모두가 이마트랑 쿠팡이 신선식품 가지고 싸우는 것만 쳐다보고 있을 때 전혀 다른 곳에서 이 전쟁의 진짜 승자가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그 숨겨진 챔피언은 바로 식자재 마트입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태어난 새로운 강자라고 할 수 있죠. 데이터를 보면 그 존재감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대형마트나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같은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라고 하죠. 이런 곳들이 고전하는 동안
뚜렷하게 성장한 오프라인 채널은 편의점 그리고 바로 이 식자재 마트뿐이에요. 다들 한 해만, 그러니까 온라인만 쳐다볼 때 땅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승자들이 조용히 세력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식자재 마트. 이름만 들으면 식당 하시는 사장님들만 갈 것 같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마트들 매출의 상당 부분이 식당 주인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 같은 일반 소비자들 지갑에서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좀 큰 동네 마트 같은데 그 성공 뒤에는 아주 치밀하고 영리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법의 그물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거대한 제국을 만들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법에서 출발합니다.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죠. 이 법은 매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 평수로 따지면 약 900평이 넘는 가게를 대규모 점포로 정하고 여러 가지 제한을 둬요. 그런데 바로 이 3,000제곱미터라는 숫자가 누군가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기회의 문이 됐습니다. 그 전략,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대담합니다. 첫째, 건물 쪼개기. 예를 들어 5,000제곱미터짜리 거대한 건물을 짓고 그냥 서류상으로 내부 벽을 세워서 2,500제곱미터짜리 공간 2개로 나누는 거예요. 둘째, 법인 쪼개기. 이 나눠진 A구역은 남편 이름으로, B구역은 아내 이름으로 각각 다른 사업자로 등록을 해요.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2개의 가게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2가게는 대규모 점포가 아니니까 한 달에 2번씩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규제도 밤늦게 문 닫아야 하는 영업시간 제한도 안 받습니다. 대형마트가 문 닫는 일요일에 이들은 활짝 문 열고 손님들을 다 끌어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트는 하나의 거대한 회사라서 법의 모든 규제를 다 받지만 식자재 마트는 실제 규모가 아무리 커도 법적으로는 그냥 수십 개의 작은 가게 연합체처럼 운영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코끼리 한 마리는 법으로 묶을 수 있는데 코끼리만큼 커다란 개미떼는 법으로 묶을 방법이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결국 이 규제가 낳은 결과는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대형마트의 발은 꽁꽁 묶였고 그 사이에 온라인 공용 쿠팡이 시장을 장악했죠. 정작 보호하려고 했던 전통시장은 쇠퇴를 막지 못했고 오히려 온라인과 식자재 마트라는 새로운 경쟁자들한테 양쪽에서 시장을 뺏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파고든 식자재 마트라는 새로운 강자만 탄생시킨 셈이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식자재 마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편법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불합리한 규제 속에서 살아남은 가장 영리한 승리자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법의 빈틈을 찾아내고 그 빈틈 속에서 새로운 강자는 계속해서 태어날 거라는 사실입니다.